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중국사 산책. 이번 편에서는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비교적 손쉽게 중원을 통일함으로써 분열 시대를 끝냈으나 불과 3대 35년 만에 멸망한 수나라 왕조의 역사에 얽힌 일화를 따라 걷고자 합니다. 수나라를 세운 문제 양견은 중국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손쉽게 정권을 차지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중국 역사에서 왕조 교체의 한 가지 방식으로 등장한 선양이라는 형식은 전한과 후한 사이의 단명 왕조인 신왕조를 세운 왕망부터 시작되었지요. 실제로는 정권을 뺏는 것이었지만 황제가 양보하였기 때문에 마지못해 받는다는 형식을 취한 이 방식은 전설로 전해오는 아름답다고 표현된 유임금과 순임금 사이의 이야기를 모델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마디로 정권 탈취를 그럴듯한 말로 꾸민 사기극이었으며 그래서 이러한 정권 교체 과정을 선양극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튼 왕망 이래 10세기의 후조왕조부터 송나라의 창업자인 조광조의 제2찬탈에 이르기까지 거의 예외 없이 이 방식이 취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권력자가 새 왕조를 창건하여 정권을 안정시키는 데는 새로운 권력자가 실권을 잡고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권력의 교체가 불법적 제2찬탈에 의한 것이었다면 피가 피를 부르는 반란과 암살극이 도처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권력자들은 불법적 제2찬탈의 비난을 밖으로 돌리는 한편 제왕으로서의 자질과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외부로 칼날을 돌리는 침략 정벌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애꿎은 백성들과 주변 민족이 고통을 겪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위나라의 조씨, 서진의 사마씨, 유송의 유씨, 북제의 고씨와 북주의 우문씨가 그러했습니다. 양견의 제2찬탈 과정은 1년도 채 안 걸렸으니 역사상 가장 빨리 정권을 탈취한 기록을 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견의 정치적 소환이 뛰어나서 그랬는지 아니면 당시의 상황이 그러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양견의 정권 획득에 대해 사기를 쳐서 천하를 얻은 것이다 라는 박한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급히 먹은 떡이 체한다고 불과 3대 만에 나라가 괴멸에 가까운 수준으로 붕괴되고 자손들이 살육당하는 참혹한 광경을 문제 양견은 차갑고 어두운 묘지 속에서 지켜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양견은 581년 북주의 정제로부터 제1을 양도받고 수왕조를 창업함으로써 400년 가까운 기나긴 분열 시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가 천자가 되는 과정이 이처럼 짧은 기간에 너무 손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등극 이후 그는 아주 의심이 많은 인물로 돌변했습니다. 천자가 되는 과정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았던 그였기에 자기와 같은 행운의 주인공, 자기와 같은 약삭빠른 인물이 또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겠지요. 그리고 자기가 몰아냈던 북주왕조의 우문씨 세력이 혹시 북주왕조를 부활시키려는 가능성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우문씨 일족을 모조리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수나라가 589년 남조의 진나라를 멸망시켜 남북을 통일한 후에 진앙실의 종씨를 살려준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조치였던 것이지요. 오랜 556국 시대와 남북조 시대의 혼란과 분열상을 극복하고 통일왕조로 우뚝 섰던 수나라와 당나라는 이른바 화이혼혈, 즉 한족과 이민족의 혼혈왕조였지 순수한 한족의 왕조가 아니었습니다. 수문제 양견은 오늘날의 섬서성 소재, 홍농군 화암의 문벌인 양씨 가문 출신으로서 양견의 6대조 양현은 당시 이 지역의 세력자였던 선비족과의 혼혈이었던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씨 집안의 중흥시조는 양충으로서 그는 북조의 여러 왕조의 세력가들을 추종하다가 북주시대에 들어와 북제와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우면서 세력가로 급부상했습니다. 그 뒤 양충은 북주의 실권자인 우문호에게 암살되었으나 그 아들 양견은 그의 큰딸을 후에 북주의 4대 황제인 선제가 되는 황태자의 비로 들여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녀는 선제의 5 황후 중 한 명이었지요. 양견이
이렇게 외척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외척 세력을 펼칠 위험이 없는 급이 낮은 상류귀족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양견은 북제를 멸망시키는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움으로써 그의 위치를 높여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선제가 580년 22세의 나이로 재위 2년 만에 병사하자 겨우 8살의 나이였던 정제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때 양견은 선제가 죽을 때 남긴 유조를 황태후의 아버지인 자신이 정사를 총괄하도록 변조함으로써 정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수나라를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양견은 수나라 탄생의 기초를 변조된 유조 위에서 마련한 것이었지요. 후에 문제를 이은 양제로 등극한 양광은 581년 아버지 양견이 북주의 정제로부터 제위를 선양받고 즉위해 수나라를 세웠을 때 진왕이라는 자기를 받았으며 그 후 남조 진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활약하여 태위의 벼슬을 받았습니다. 이후 문제 밑에서 양주 총관을 맡아 598년 2월에 동생 양량과 함께 고구려를 쳤으나 오히려 거느리고 간 대군이 전멸해 양견에게 크게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양견은 양광과 양량에게 자결을 명했으나 모후인 독고왕후가 이를 말렸다고 하지요. 600년 강남에서 일어난 고지의 난을 물리친 차남 양광은 평소 행실에 문제가 있었던 형 양용이 황태자 자리에서 폐위되자 대신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황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매우 굴욕적이고 질투가 심한 독고왕후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황태자 양용은 원씨와 결혼한 사이였는데 정처를 제쳐놓고 첩인 은씨를 총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자비 원씨가 급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양용은 방종과 사치에 놀아나고 있었으며 이로써 어머니의 눈밖에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심 많은 독고왕후는 혹시 양용이 태자비 원씨를 죽인 게 아닌가 의심하여 문제에게 황태자의 폐립을 건의하였다고 하나 양광이 황태자를 폐립시키기 위해 계략을 꾸몄다는 설이 더 유력합니다. 문제에게는 5명의 황자가 있었으나 당시 수나라는 장자상속제를 따르지 않고 유능한 황자가 왕위를 잇는 방침을 택하고 있었지요. 5명의 황자는 모두 정처인 독고왕후의 소생이었으며 양견은 항상 이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를 나눈 형제라도 경쟁을 하기 마련인데 더구나 그 경쟁 목표가 황제의 자리인 바에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황태자를 정하는 권한은 황제의 막중한 권한이었으나 문제의 경우에는 독고왕후의 영향력이 더 강하였습니다. 양광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양광은 옷도 간소하게 입고 검소하게 사는 척하면서 여자를 탐하지 않는 연기를 해서 어머니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자유로운 생활을 원했으나 자신의 야심을 위해서 무서운 어머니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계책을 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양광은 여러 면에서 황태자가 되기 위해 주도 면밀한 작전을 펼쳤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사생활 관리를 잘못한 양용에게도 자리를 뺏긴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후대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으나 양광은 아버지 양견의 후궁인 선화부인에게 아첨하여 자신이 태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요청하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선화부인은 문제 양견에게 멸망당한 남조 진왕조의 마지막 황제 후주의 누이였다고 하지요. 나라가 망하자 수나라의 후궁이 되었는데 질투심이 강한 독고왕후도 그녀를 불쌍하게 여겼는지 선화부인에게는 관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독고왕후를 의식하면서도 남성으로서의 애정을 선화부인에게 쏟고 있었습니다. 황태자의 폐립은 600년에 있었고 11월에 32세의 양광이 황태자가 되었습니다. 양광의 태자책 봉식이 매우 성대하게 치러졌는데 그때 엄청난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양광의 태자책봉으로 수나라가 기울어져 결국 멸망하기에 이른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지요. 황태자의 자리에 오른 그는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602년 8월에 어머니 독고왕후가 죽자 금욕적인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독고왕후가 죽자 선화부인의 지위는 황후와 같은 지위로 격상되었으며 양광은 금욕 생활을 하지 않았어도 황태자로서의 지위는 반석과 같이 안전하였습니다. 604년 문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문제의 사망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황태자인 양광이 부왕을 암살했을 것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된 이야기는 이러했지요. 이에 4월에 문제는 병상에 누웠는데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태자 양광을 궁중에 머물게 하였다고 합니다. 태자 역시 문제의 죽음을 예상하고 문제가 죽은 후의 조치에 대하여 서신을 작성하여 자신의 참모인 양소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양소는 이에 회신을 하였는데 궁인의 잘못으로 그 회신이 문제에게 전해졌고 이를 본 문제는 크게 노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고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지요. 또 다른 사건은 양광이 평소 사모했던 선화부인이 양견을 간호하다가 병상에서 잠시 나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그녀를 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필사적인 저항으로 겨우 욕을 면한 선화부인의 안색이 심상치 않음을 보고 양견이 까닭을 물으니 선화부인은 태자가 무례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하지요. 크게 노한 양견은 몸이 불편했음에도 자신의 후궁을 범하려 한 아들을 불러 문책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양용을 불러오라는 황제의 명을 받은 병부상서 유술 등은 이를 눈치채고 대기하고 있던 양광의 참모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양광의 신복인 시종무관장 장영이 문제의 침전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후궁들을 모두 별궁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악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며 피가 솟구쳐 병풍에 튀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이어 양광은 형인 양용에게 조작된 유언장을 보내어 자결하라 일렀으나 양용이 겁을 먹고 자결하지 않자 자신의 근위장인 오문지급을 보내 양용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양광은 그토록 사모하던 선화부인에게 구애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노하여 황태자의 구애를 거절하려 하였으나 궁녀들의 설득으로 하는 수 없이 황태자의 뜻에 따랐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조 진왕조의 황족이면서 조국을 멸망시킨 수나라의 후궁이 되었다가 다시 그 아들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했던 선화부인의 생애는 기구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양제가 선화부인을 범했다는 사실은 수나라의 혈통이 한족이 아닌 선비족이라고 주장하는 학설에 한 가지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흉노족, 선비족 등 북방민족의 풍습 중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이 자기 생모 이외의 아버지의 처첩을 모두 자기 소유로 한다는 수개혼의 풍습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황태자로서 이런 엄청난 폐륜행위를 한 것으로 믿어지는 양광이 제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수나라의 제2대왕제인 양제인 것입니다. 역사서 수서에서 양제가 부왕을 시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문제가 죽을 때 양제가 그 자리를 지켰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수서에서도 봉기와 열전의 내용이 서로 달라서 일부 내용에서는 문제가 죽을 때 양제가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기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양광이 선화부인 진씨를 범했다는 내용에서도 서로 다른 기술이 존재한다고 하지요. 어느 기록이 맞는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길이 물론 없으나 양제가 부왕을 살해했으며 선화부인을 범했다는 설은 폭군 양제의 악행과 폭정을 감안할 때 능히 그럴 수도 있었으리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양제는 즉위하자마자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일으켰습니다. 만리장성을 새로이 쌓게 하였으며 아버지가 중단시킨 대운하의 공사를 재개하였지요. 항주에서 양자강유역의 강도, 즉 오늘날의 양주를 거쳐 낙양에 이르는 대운하 확장공사는 양제의 대표적 치적의 하나였으며 후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치적이었습니다. 대운하는 이후 남쪽의 장강과 북쪽의 황하를 연결시켜 남북 간 인적, 물적 교류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주는 대운하의 중심지로서 제염업이 발전하여 여문사서라는 관청이 생겼고 수많은 소금 판매상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소금 판매상들은
곧 정부 소속의 상인들이었고 소금 판매로 인한 부의 창출로 양주의 대부호들이 생겨나 풍요로운 문화를 꽃피우게 되었습니다. 양광은 대운하를 건설할 때 40여 개의 행궁을 지었으며 운하 옆에는 대로를 건설해서 그 대로변에 버드나무와 느릅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운하는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된 값비싼 고통의 대가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15세에서 55세까지의 백성 550만 명 가량이 5만 명에 달하는 관리의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했고 할당된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태형이나 목에 칼을 씌우는 형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양광은 굴토한 운하에서 배의 통행이 어려운 얕은 바닥이 발견되면 그 구역의 관리 책임자와 인부들을 생매장하는 극악무도함을 보였다고도 합니다. 양광은 길이 200척에 높이 4층이나 되는 용주를 타고 황후와 후궁, 대소신료, 승려, 도사 등은 그 뒤를 잇는 화려한 배들에 탔는데 그 길이가 무려 200여리에 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운하 500리 이내에 사는 백성들은 양광의 행차에 음식을 갖다 바쳐야 했는데 배가 떠날 때가 되면 남은 음식들을 그냥 구덩이에 묻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배는 육상에서 백성들이 밧줄을 끌어 이동시켰는데 이 일에 동원된 백성들만 무려 8만여 명이나 되었다고 하지요. 엄청난 대공사로 백성들의 불만이 커져갔지만 그것도 모자라 양광은 낙양의 동경성을 쌓게 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지요. 양광은 낙양의 동경성을 쌓는데 매월 200만 명의 백성을 동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지에서 희귀한 석재와 목재를 수집하여 낙양으로 보냈으며 이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낙양의 서원이라는 큰 정원을 건설하였는데 그 안에 인공호수를 조성하고 3개의 인공섬을 만들었으며 여러 정자와 누각을 지었는데 그 모습이 가히 장관이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설된 호수의 북쪽에는 용린거라는 수로를 만들어 물이 호수로 흘러 들어가게 했고 그 물줄기를 따라 16개의 정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정원에는 여러 가지 희귀한 동물을 키워 이를 보며 즐거워했고 밤에는 미녀들을 데리고 어마어마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양광은 북방으로도 유람을 떠났는데 이때에도 근처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태양산의 굴을 뚫고 대로를 건설하였습니다. 100만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장성을 쌓기도 하였지요. 또한 양광은 기술자에게 이동식 궁전을 지으라 했는데 이 궁전을 관풍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궁전은 언제든지 조립과 해체가 가능했으며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극심한 폭정으로 인해 백성들은 토목공사나 고구려 원정 등의 전쟁에 동원되어 죽느니 차라리 불구로 산다 해도 노역이나 징집은 면하고 싶다라고 하여 스스로 팔이나 다리를 잘라서 복수복족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팔이나 다리가 잘린 사람은 노역이나 징집에서 면제되었기 때문이지요. 617년 결국 대대적인 반란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난광이 너무 백성을 혹사시킨 폭정과 무리한 고구려 원정이 근본적 원인이었습니다. 특히 3차례에 걸쳐 모두 350만 명 이상의 병력과 막대한 물자를 동원한 고구려 원정의 실패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계속된 기근과 수해가 백성들의 반란을 부채질했습니다. 크고 작은 반란은 120여 건에 달했고 그 규모도 엄청났습니다. 여러 반란군 가운데에는 양광의 이종사 촌형인 태원유수 이연도 있었지요. 나중에 당나라를 창업하는 바로 그 이연입니다.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양광은 강도에 머무르면서 사치와 방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618년 3월 11일 강도에서 양광을 호위하던 근위군의 지휘관인 근위장 우문하급이 반란을 일으켜 그를 살해했습니다. 우문하급은 고구려 원정군 사령관이었던 우문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때 양광의 나이 50세였지요. 몇 년 후 수나라는 3대 38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본래 수나라에서 올린 묘호는 세조이며 시호는 명제이나 당나라에서 그를 비하하는 의미로 양자를 대신 붙여 주로 양제로 불립니다. 이 양자는 여색을 좋아하고 예를 무시했으며
하늘의 뜻에 거역하고 백성을 착취했다고 비하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분열 시대를 끝냈으나 불과 3대 38년 만에 멸망한 수나라 왕조의 역사에 얽힌 일화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